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들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이시는 10개를 여러분이랑 차근차근 단어 뜻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지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CEO, 유레카, 버킷리스트, 리플리, 증후군, 키오스크, 엔지니어 로즈마리 자라, 무슨 일이고 요런 좀 신조어도 있고 비엔나까지 해서 저랑 같이 오늘 10개 단어 알아보려고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교양을 좀 풍부하게 해줄 수 있도록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단어는요. CEO예요. 자, 여러분 CEO라고 하면 뭔지 뜻 대부분 아세요? 네,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CEO 하면 회사 대표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 CEO라고 되어 있는 장에 가장 아랫줄에 검정색으로 제가 작게 CFO, CMO, COO 이런 거 써 있어요. 요새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요건 어떤 뜻인지까지 좀 알아보려면 우리가 CEO부터 출발을 하면 좋아요. 이 CEO는요, 줄임말이고요. Chief Executive Officer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말 중에서 우리 자주 쓰는 말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Chief 하면요, 최고의, 그러니까 대빵을 말하는 거예요. Chief Executive 이거는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되는 말인데 이제 경영진,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Executive Officer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장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렇게 직책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officer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있어서 chief, 최고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officer. 회사 경영할 때 최고의 직책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네, 대표예요. 대표. 우리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 말하면 제일 사장님, 큰 회사는 부회장인 경우도 있고 회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디 CEO라고 하면은 최고 경영자다.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기사에 2021년 한국에 영향력 있는 CEO가 누군가가 누구를 뽑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주요 기업 CEO 정상회담 동행한대요. 우리가 좀 있으면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삼성, SK, LG, 또 현대차 이렇게 CEO들. 그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최종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을 CEO라고 한다. 큰 회사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기사 보면요. 화장품 CEO로 변신한 어떤 사람이래요. 좀 작은 기업도 CEO라고 해요. 저도 친절한 대학의 CEO입니다. 우리 회사 너무 규모가 너무 작긴 해도 그죠? 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왜요? 네. 제가 CEO니까요.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작은 기업도 CEO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법에서 정해놓은 인격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면서 법 인격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법인이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헷갈리는 걸 이 법인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 그죠? 법인의 주인은 누구죠? 기업,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기는 해도 이 회사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 CEO는 회사의 주인은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CEO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CEO는 이 회사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새 자주 쓰는 CFO, CMO, COO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쓰였었는데 한국에서 계속 쓰이다 보니까 점점 사용 빈도가 넓혀지는 거고요. CFO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Chief Financial Officer예요. Financial 하면 금융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 최고 재무 책임자 정도를 CFO라고 부르고 그 옆에 있는 CMO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라고 해서 operating 이제 운영하는 거. 운영 책임자 이런 거라서 뭐 우선 내가 CEO를 알았다 그러면 CFO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CEO도 약간 좀 약간 그랬다 그러면 CEO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Eureka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영어로 하면 뭐, Eureka보다는 Eureka가 조금 더 가까운데, 자, 이 Eureka라는 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어디 책인지 교과서인지 어디서 알았었는데, 요새 뭐 딱히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Eureka라고 하면, 알아냈어. 찾았어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좀 여러분이 기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밑에서 써놨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밀도 측정법을 발견했다라고 써놨어요.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뭐 아주 오래전 기원 전 그러니까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것저것 발명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딱 이런 숙제를 줬어요. 자, 여기 내 금관 내가 어디서 받은 금 왕관이 있는데 이거 진짜 다 순금으로 만든 건지 안에 뭐 좀 섞여 있는지 좀 알아봐. 이렇게 숙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고민하다가 사실 녹여보면 되잖아요. 근데 녹이면 다시 금 왕관을 못 만드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더니 물이 찰랑찰랑했죠. 근데 내가 탁 들어갔더니 목욕탕 물이 싹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우린 뭐 지금 당연하잖아요. 물을 뭘 넣으면 물이 넘친다. 그 넘치는 양은 내가 들어간 그 질량과 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야 하면서 유레카라고 아르키메데스가 외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빨개 벗고 목욕탕을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발견 이거지 맞았어 라고 할 때 우리 유레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예요.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에서 대부분 다 뭔가 찾았을 때 유레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코로나 승리 공식 알았다. 어디 회사 CEO의 유레카라고 나왔어요. 어떤 제약회사 CEO가 코로나 백신, 백신 아니면 치료제 같은 것들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발견했을 때 유레카 소리 지를 수 있다. 아니면 그 밑에 보면요. 캠핑카 활용 청소년 이동 상담소 유레카가 시동을 걸었대요. 이름 이 유레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생각컨대 청소년들은 사실 이제 내 미래에 뭘 할지, 내가 왜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지, 왜 나는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상담해주면서 유레카처럼 뭔가 발견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레카라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말 여러분 뭔가 발견했을 때 유레카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주행에는요.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버킷 리스트를 일단 들어보셨다면 이 버킷 리스트를 써본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버킷 리스트가 뭐냐면 원래 버킷 하면 양동이에요. 양동이. 그러니까 우리 바켓스라고 하는 거 있죠? 버킷 이렇게 이제 물 담는 양동이 리스트인데요. 이게 언제 유명해졌냐면 예전에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The Bucket List라고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침이 넘어가네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그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우리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 타고 레이싱하고 또 뭐 있었죠. 뭐 하늘 날아다니 열기구를 탔나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평생토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을 아주 재밌게 그렸던 영화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열풍을 불러일으킨 지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나타낼 때 버킷리스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랄까요? 변환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TV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신문에서든 다 그냥 버킷리스트라고 쓰고 있어요. 자,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했던 일들이 아니고 살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거는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가 아니라 그거 왜 한 번도 못 해봤을까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뉴스에서 나온 걸 일단 한번 보자면 100주의 100개 버킷리스트. 네, 이거는 어떤 영국 사람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어떤 영국 사람이 자기가 100주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100개,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거 100개를 다 써놓고 그거를 100주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기 어디 무인도 같은 섬 하나 사가지고 그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영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영국판 그런 걸 하는데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왜 여기서 사세요? 뭐 그럴 때 나는 버킷리스트 100개를 다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전 재산을 처분하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던 외국인 가족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버킷리스트 패밀리라고 불렀어요. 이 버킷리스트 패밀리는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면서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게, 난 버킷리스트가 뭐지? 저는 사실 한 번도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시점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적어봤던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서 내 죽음이 가까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저기 뭐 캠프 같은 데 가면 뭐 유서를 한번 써봐. 뭐 이런 프로그램 해요. 왜냐면 그러면 감사한 것들 생각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내 자식한테는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뭐 때론 1000만원, 2000만원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쓰지만 나 스스로한테는 우리는 사실 쓰는 거 조금 좀 많이 좀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많이 아끼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많이 아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여행지 적어 놓으시고 언젠가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는데 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저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NBA 농구 있죠? 그 농구 한번 우리 아들이랑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월드컵도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는데 경기장에서 한 번도 그 월드컵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좀 진짜 실제 경기장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전 세계 나라가 한 200여 개 되는데 한 100개에서 150여 개는 진짜 한 번씩은 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봤던 거 보면서 저거 해보고 싶어, 저거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저도 좀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모으지만 말고 몸 건강할 때 좀 한 살이라도 더 빠를 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란 말 꼭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여러분 다음 장에는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아름다운 버킷리스트 얘기하다가 넘어오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사실 저도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 몰랐었어요. 예전에. 근데 인터넷상에서 뭐 인터넷 댓글로 사람들이 참 많이 쓰길래 찾아봤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쓰이더라고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 알려드리자면 뜻은 이렇습니다. 허구의 세계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인격장애래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학력 위조 아니면 부자 행세를 한다든지 허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구의 세계를 믿는다는 건 내 현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없는 돈도 막 있다고 하고 야,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막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고 결국 이거를 인격 장애라고 봐서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속고 있지만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기사 보면요. KTX에서 막 햄버거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KTX에서 누가 막 햄버거를 먹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예전에는 우리 KTX 타면요. 뭐 팔았죠. KTX에서 안 팔았나? KTX에서도 팔았습니다. 저 어릴 때 이제 기차 타고 무궁화호 타고 시골 갈 때 가면 거기 이제 뭐 커피도 따뜻한 커피가 왔어요. 뭐 이러면서 커피도 파시고 또 우리 이제 계란에다가 삶은 계란에다가 바나나 우유도 먹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KTX에서 취식이 금지가 됐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햄버거 막 먹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사진 찍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야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근데 기사 제목이 이제 그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 하고 물음표를 찍은 걸 보니까 아마 아빠가 그냥 아빠는 있겠죠. 근데 누군지 알아? 막 할 만큼 유력 인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내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이런 거. 그 밑에 보면요. 타인 작품을 훔쳐서 문학상을 휩쓴 그 남자 리플리 증후군일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나 어느 학교 졸업했어라고 학력을 제출했었는데 그것도 위조였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포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 뭐 기사 댓글 보면 아유 저거 분명히 리플리 증후군이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 그죠 다 이거 거짓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나를 되게 높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 정오의 사선 광고인데요. 월화목금 제가 여러분께 정오의 사선 보내드리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늘 나갈 거고 지난 시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 대문호 소개시켜드렸고 우리 비발디 사계 만들었던 비발디 소개해드렸고 2차 세계대전 뭐 총균세라는 책도 소개해드렸고요. 팝송도 듣고 있습니다. 요거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 누르시거나 이 전화번호 010-7291-1016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정오의 사서함이 제가 처음에 가입 많이 하시고 이제 6개월 지나서 가입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속 가입해주고 계셔서 제가 그래도 정오의 사서함 만드는데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맥도날드 그림이 써져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네, 이거 딱 보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런 걸로 주문하는 거 조금 꺼려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거는요 키오스크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야기해보자면 무인 단말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키오스크 보신 적 많이 없으셨죠?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은 매장에서 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딱 매장 들어가면 주문을 사람이 안 받아요. 제가 신촌에 있는 커피빈 그러니까 커피빈이면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뭐 커피빈 또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꽤나 유명한 이제 커피숍이란 말이죠. 거기를 갔더니 아예 직원들은 만들기만 해요. 그 옆에 진동벨이 싹 쌓여 있고 키오스크로 내가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달달한 거 뭐 이런 거 차 누른 다음에 결제하기 적립 안 해요. 뭐 카드로 결제해요. 그리고 카드를 딱 끼고 그 옆에 있는 진동벨 번호를 딱 입력하면 진동벨 가지고 가면 제 음료수가 만들어지면 진동벨로 저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점원이랑 이야기할 일 하나도 없고 또 점주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점원이 혹시 현금 받으면 전문 용어로 우리 삥땅이라 그러죠. 삥땅 치는 건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직원들이 이거 계속 음료만 만드니까 예전보다 직원 숫자도 줄어들 수 있고 해서 키오스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오스크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는 어때요? 우리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인건비는 점점 비싸지고 또 키오스크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가보면 저도 이제 유럽 갔다 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이라고 해봐야 몇 년 전이지만 갔었을 때 미국 가면 인건비가 정말로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식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과, 아니 고기 해봅시다. 소고기, 아주 좋은 소고기 해봐야 한우에 반의 반값이나 되려나? 반값? 엄청 좋은 소고기도 되게 싸요. 식재료 뭐 이런 물건 같은 건 미국 너무 쌉니다. 근데 그게 사람 손이 딱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머리 잘라요? 너무 비싸요. 한국은 인건비가 그래도 아직 싼 편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크를 요리사가 구워주고 또 웨이터가 서빙해주면 이 소고기 값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그만큼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매장들 가면요. 키오스크 있는 매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 이마트 가면요. 어때요? 이마트 예전에는요. 다 줄 서서 다 요거 삑삑삑 바코드 거기 직원분들이 찍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마트도 자율계산대 같은 거 막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랑 잘 하지 못하는 세대들 간에 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유튜브에서 혹시 내가 모른다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거 쉽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가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고 모르시면 거기 직원분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한번 좀 보세요. 왜냐면 앞으로 키오스크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카페가요. 키오스크를 전면 도입한대요. 키오스크 다 도입한대요. 그리고 밑에 볼까요? 이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그런 데서 매출 증대 위해서 키오스크를 지원한대요. 뭐 매출이 늘지는 모르겠지만 키오스크가 들어오면 그 가게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순이익은 늘어날 거고요. 코로나로 키오스크 판매량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비용 절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인건비 줄이고 싶어서 키오스크 더 많이 샀고, 키오스크 시장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이요. 키오스크에 대해서 투자를 가속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키오스크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사실 이 키오스크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 이제 신문이나 음료수 같은 거 파는 가판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키오스크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인 단말기로까지 쓰이게 된 거고, 앞으로 이 키오스크 쓸 일 많다. 좀 봐두시면 좋겠다. 정도까지 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engineer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engineer예요. 영어는요, engineer 정도로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이 engineer를 한국말로 옮기자면 기술자 내지는 기사 내지는 수리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사 보면 설명드릴게요. 빵빵이요. AS 엔지니어의 달인을 선발했대요. 어떤 회사에서요. AS 엔지니어? 뭐죠? 우리 고장났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LG에서 샀어요. 삼성에서 샀어요. 그럼 전화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하면 거기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보내줘요. 자, 쉽게 생각하면 무언가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engineer라고 한다. 그 밑에 볼까요? 어떤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말하는 본인들 서비스만의 차별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뭐죠? 수석 엔지니어? 엔지니어, 고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고치는 사람?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사람도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 밑에 볼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가로치고 제가 개발자라고 써놨어요.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네. 이거 뭐냐면,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네이버, 다음, 이런 포탈,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에어컨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 에어컨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도 우리 엔지니어라고 해요.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고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컴퓨터로 설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 에어컨 같이 눈에 보이는 걸 만들고 설계하고 고치는 사람들 엔지니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도 개발자라고 하죠.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요. 그 밑에 보면
엔지니어 출신 CEO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CEO 아까 배웠죠? 맞아요. 회사가 보니면 뭐 회사를 보려면 여기서 재무, 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 엔지니어도 있어요.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최고 경영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라는 말은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거고 사실은 기술자, 기사, 수리공으로 대변되지 않는 아주 광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니까 여러분 engineer 하면 뭔가 설계하고 만들고 고치고 한다. 비단 물건뿐만 아니고 요즘은 우리 개발자라고 하는 뭐 코딩해요. 그래서 컴퓨터 타다닥 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또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도 engineer라고 한다. 보통 소프트웨어 engineer라고 한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요? 이거 뭘까요? 생각보다 스테이크가 되게 맛없게 여기로 옮겼더니 사실 되게 맛없게 나왔는데 이 스테이크 말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풀이요. 이 풀 많이 보셨죠? 이 풀은요. 다음 장이요. 네, 로즈마리예요. 네, 이 로즈마리는 향이 굉장히 좀 강한 허브의 일종입니다. 기사를 첫 번째 보자면요. 로즈마리, 루꼴라, 청년 농부들의 고소득 비결은 특수 채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새 귀농해서 성공한 청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귀농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특히나 어른들 같은 경우 뭐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로즈마리나 루꼴라 같은 루꼴라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이런 특수한 야채들로 돈을 많이 번다. 나와 있는데 이 로즈마리가 뭐냐? 이 로즈마리는 대표적으로 향이 강한 허브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자라나 있고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거는 학자의 허브라고 불렸대요. 왜 학자의 허브라고 불렸냐? 저도 사실 이 로즈마리 그냥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나 생선 구워 먹을 때 이제 가끔 이렇게 로즈마리 어디 식당 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거 정도를 보고 또 저희 집에 로즈마리가 있긴 있어요. 키우긴 하는데 그 정도만 알았지 학자의 허브라는 건 오늘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향기 이 로즈마리 냄새를 맡으면 기억력이 증진된대요. 뇌가 활성화되고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통을 줄여준답니다. 대박이죠. 짱 좋죠. 그리고 분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우리가 분노하면 이 뇌에서 어떤 수치가 빡 올라가는데 이 냄새 맡으면 그 수치가 샥 감소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이 로즈마리를 키우거든요. 가장 아랫줄에 보면 제가 이 로즈마리가 추위에 약함이라고 써놨어요. 저는 이걸 밖에 내놨습니다. 밖에서 키워요. 실내에 안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키우고 이 로즈마리가 당연히 작년에 심었으니까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식물 관리 잘 못하는데 그냥 로즈마리 작년에 있었으니까 몇 번 먹고 뭐 고기 할 때 막 뜯어서 먹고 그러고 말았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막 36년 만에 34년 만에 강추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추위의 약함이라고 인터넷에 백과사전에 쓰여 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로즈마리가 엄청 커졌어요. 약간 징그러워요. 그러나 앞으로 집에 들어갈 때 집에서 나올 때 한 번씩 냄새 맡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행복하게 해야지 또 맡으면서 오늘도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대해야지 이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감소시켜주고 두통도 없애준다. 그래서 이거 육류 구이할 때 생선 구이할 때 내지는 뭐 다른 거 샐러드 할 때라든지 향신료로 조금 많이 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로즈마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허브들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자라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저희 자라, 발 4개고 거북이랑 비슷해서 쏙 들어가는 거. 이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자라를 고아 먹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 자라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스페인의 패션 브랜드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엔 뭐 거의 없죠.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모이는 어떤 몰 같은 데 가면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이 자라라는 브랜드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이제 경영학과라고 해서 이제 회사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그때도 그때 이제 자라라는 업체가 막 클 때라서 그때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자라 매장이 정말 많이 깔려 있어서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 중에 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자라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라는요, 그냥 옷 파는 브랜드예요. 저도 자라 옷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자라 옷이 좋은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값이 별로 안 비싸요. 안 비싼데 품질은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고 빨아보니까 이 자라 옷이 품질이 나쁘지 않다. 두 번째, 유행을 많이 타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면 이런 티, 이건 자라 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산 그냥 검정 색깔 티인데 여기는 자라는 한 번 찍어내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또 잘 안 찍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거 만장 찍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럼 똑같은 디자인으로 또 안 찍습니다. 네, 이 자라가 성공했던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걸 좋아하네? 라는 걸 빨리 파악해서 다른 업체들은 올해 이런 게 유행할 거예요. 막 광고하고 하면서 막 만들고 유통해서 백화점에 깔고 뭐 어디 옷가게에 까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데 얘들은 시작하면 한 2주 만에 전 세계 매장에 다 뿌릴 수 있는 정도로 빠른 디자인과 빠른 생산, 빠른 유통과 자기네들 가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라가 이제 서양 가면 굉장히 많고 스페인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에서 나온 뭔가 입거나 쓰거나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스페인에서 나온 햄이라든지 뭐 스페인에서 나온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페인에서 나온 뭐 와인 같은 거 빼고는 우리가 뭐 어떤 걸 소비할 일이 없는데 자라라고 하는 브랜드 혹시라도 보시면 들어가서 한번 입어보시고 하시면 이거 자라야 자라 Zara라고 영어로 읽으면 표시가 되겠지만 자라야 라고 해서 들어가서 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패션 브랜드 자라에서 화장품 출시한대요. 이제 장사 잘 되니까 화장품도 하는구나. 그 밑에 보면 탑10 자라 넘고 유니클로까지 위협. 우리나라에서는요 유니클로 예전에 불매 사태 터졌던 그 일본 거죠. 그게 제일 잘 팔리고 탑10 이라고 요건 이제 한국 브랜드예요. 이 탑10 자라 유니클로 이런 게 다 뭐냐면 SPA 스파 브랜드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자라, 유니클로, 탑10, H&M, A-세컨즈라고 해서 뭐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데 가보면 뭐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티 같은 거 여기 원래 우리 이제 티 같은 거 뭐 사면 폴로 사면 여기 폴로 붙어 있고 뭐 라코스테 이런 거 사면 여기 악어도 그려져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민무늬로 되어 있는데 뭐 품질이 나쁘지 않은 그냥 뭐 간단하게 사서 입을 수 있는 것들 파는 곳을 스파 브랜드라고 해요. 저기 뭔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본인들이 디자인해서 본인들이 유통하고 본인들이 판매까지 하는 브랜드를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다 좀 괜찮은 제품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를 제일 선호해요. 자, 여기까지 자라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알려드렸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요즘 만들어진 신조어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머선 129, 킹받네, 얼죽아 이렇게 세 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머선 129, 킹받네, 얼죽아.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요새 신조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신조어를 봤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말 아무것도 안 써요. 그 중에 딱 하나 쓰는 게 머선 129. 요게 요새 제일 인기예요. 그래서 머선 129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그 많은 신조어들 중에서 제가 그나마 많이 본 것들 인터넷상에서 뭐 아니면 영상에서 봤던 것들 그나마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얼주가도 쓰는 사람도 요새 있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 머선 129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무슨 일이고라고 써놨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런 거 있습니까? 머선 일이고 니 머선 일이고 우리가 어떤 걸 딱 상황을 봤을 때 갑자기 좋은 일, 갑자기 나쁜 일, 뭐 갑자기 엉망진창인 일 봤을 때 이 머선 일이고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선 129라고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친구들이 카톡 보낼 때 저한테 머선 129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이거는요 정말로 널리 쓰입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이거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났을 때 무슨 일이야를 자녀분들께 머선 129 이렇게 치시면 자녀분들이 엄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빠 머선 129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쓰고 이거 머선 129 이렇게 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머선 129 좀 뭐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누가 쓰면 좀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저도 이제 써보려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킹받네.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킹받네? 이거는 그냥 열받을 때, 열받는 것보다 조금 더 열받을 때 킹받네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얼주가. 이거 겨울에 많이 쓰는데, TV에도 나오더라고요. TV 뭐 젊은 친구들 나와서 하는 예능 같은 거 보면, 얼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공중파까지 진출한 이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래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걔들 몸에서 열이 막 솟구치나 봐요. 저는 이제 딱 지금이 이제 5월 중순 좀 넘었잖아요. 오늘도 커피 따뜻한 거 먹었어요. 왜냐면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볼까? 하는 시점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바꾸면 또 몇 개월 동안 찬바람 불 때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찬바람 불면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어요. 근데 저랑 같이 정오에 사는 사람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 믿을만한 친구랑 이제 정오에 사서 그 친구가 이제 등록도 해드리고 뭐 잘못된 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는데, 그 친구는 겨울에도 뭐 그냥 얼죽아요. 얼어 죽어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애가 있어요. 얼죽아 그럴 때 쓴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는요 역시나 또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스트리아 빈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우리 유럽 지도가 여기 있고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아마 파랑 색깔로 된 거, 뭐 좀 옅은 파랑색, 노란색 보이시겠지만 이 노란색의 Germany, 독일의 지난 시간에 프랑크푸르트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독일 옆에 보면 제가 네모친 곳에 오스트리아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오스트리아라고 해요. 자, 이거 젊은 제 친구들도 가끔 헷갈려 하는데 이름이 헷갈리는 나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 오스트렐리아는 뭐죠? 오스트레일리아. 이거는 호주 말해요. 완전히 다른 동네에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독일 옆에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작은 나라도 아니죠. 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만, 900만 뭐 이 정도 될까요? 인구가 엄청 많지도 않고, 이 오스트리아는 독일 말을 쓰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도가 우리가 비엔나 아니면 빈이라고 하는데,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 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이라는 도시를 원래 이제 독일어로 부를 때 WIEN이라고 쓰는데 빈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비엔나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빈, 뭐 아니면 비엔나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갔었을 때는 이 빈에 못 가봤지만 그 전에 아주 어릴 때 이제 유럽을 한 바퀴 쭉 도는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가보았을 때 유럽을 돌아보니 정말로 아름답고 좋았던 도시, 평온했던 도시 1등을 뽑자면 저는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였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굉장히 짧게 머물러서 뭐 안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냥 이 사진 보이시죠? 다 건물이 되게 고풍스러운 건물로 중세시대처럼 돼 있잖아요. 도시가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유럽 여행 가보시면 꼭 가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 이 빈에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이 비엔나 커피라는 게 유명해요.
자, 저도 가서 비엔나 커피를 맛봤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였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유명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에스프레소 있죠? 까만 커피에다가 위에다가 달콤한 크림을 얹어서 먹는 게 비엔나 커피. 여기는 비엔나 커피고 또 유명한 게 비엔나 소세지 있죠. 우리가 비엔나 소세지라고 말하는데 비엔나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없으실 테지만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 그 비엔나를 말하는 거예요. 비엔나에서 먹던 소세지, 비엔나에서 왔던 소세지 라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부르기 위해서 비엔나 소세지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빈도 그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비엔나에 가시면 오케스트라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고 또 이 비엔나에 가시면 커피도 한 잔 즐기실 수 있고 또 빈에 가보면 이 비엔나 가시면 그 클림트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클림트라고 유명한 화가 있어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들도 있고 궁전도 있고 아주 좋은 도시니까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래요. 내가 못 가보겠다 싶으면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늘 천천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왔고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재미있게 강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